발표하게 될 내용은 유튜브 저널리즘의 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냥 소개하는 방식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수집해서 분석한 데이터가 오늘 포럼만을 위해서 사실은 별도로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좀 충분히 세부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뭐 유튜브 저널리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유튜브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정치적으로도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 어떤 채널이 있고 얼마나 뭐 큰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뤘고요. 뭐 아무래도 요 발제를 제가 담당하게 된 거는 예전에 2019년에도 비슷하게 유튜브 저널리즘에 대한 연구들을 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아마 2019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또 이제 정치 선거와 관련해서 유튜브 영향력에 관한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기존 언론이 가지고 있던 어떤 게이트키핑 권한 같은 것들이 사실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게 이제 유튜브 쪽으로 넘어갔다라는 종류의 글을 썼던 게 제 기억에 2019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훨씬 더 이전에 뭐 저는 좀 어렸을 때이긴 하지만 이제 그 종이신문 중심으로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던 데서 포털 중심으로 디지털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언론사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유통망 같은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언론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권한 같은 것들이 약해지기 시작했던 게 2000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유통구조 같은 것들을 이제 디지털 플랫폼 포털 같은 데 빼앗겼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튜브가 등장한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취재하는 어떤 취재원들과 뉴스를 읽는 독자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게이트키핑하는 역할을 그래도 언론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이 개인들이 그냥 자기 시청자들 아니면은 자기 팬들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형태로 완전히 게이트키핑 자체가 무너지게 됐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는 게 생기면서 사실은 그 제작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것까지 개인이 같이 가져갈 수 있게 되면서 선거에서도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 유튜브가 등장한 이후에 언론사들도 이제 개별 기자분들을 만나보면 뭐 우리 지금도 하는 거 많은데 유튜브 채널이나 유튜브 라이브까지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어렵다 부담이 크다 이런 고충 같은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언론사에 계신 분들을 만나 뵈면 이 유튜브에서 어떤 지표들이나 수익이나 뭐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강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디지털로 완전히 전환되면서도 이 클릭 중심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유튜브 상황에서도 사실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떤 중요한 퍼블릭 아젠다 같은 것들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여론이 이끌려 간다 라기보다는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에 따라서 사람들한테 더 소비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조금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자극적인 썸네일 같은 것들을 활용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하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뭐 더 많이 이야기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유튜브에서는 컨텐츠를 알고리즘 기반으로 해서 개인화 추천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어떤 정치적 취향이라던가 자기 선호도에만 맞는 컨텐츠를 소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종류의 이야기가 한창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도 정도에 이제 그 유튜브 저널리즘에 관한 연구를 했을 때는 그 당시에 이제 필터 버블과 관련된 우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은 실제로 알고리즘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당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2019년도에 내렸던 결론은
제가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사실 이용자들에게 알고리즘의 영향력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더라라는 게 그 당시 2019년도에 연구했을 때 제가 내렸던 결론이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우선은 알고리즘을 만드는 이제 유튜브 자체 입장에서도 특정 이용자한테 특정 정치 성향이라던가 이런 종류의 컨텐츠만을 보여주는 것들이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에서 추천해주는 컨텐츠를 조금 더 다양하게 구성하는 식으로 알고리즘을 가정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조금 비슷하게 나타난 것들이 실제 이용자들이 뉴스를 유튜브에서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아마 7개에서 9개 정도 사이에 뉴스 소스들을 접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관점 거에 너무 빠져들거나 몰입되는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당시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연구들을 했었는데 사실 뭐 제가 이제 재단의 오세욱 박사님하고 했던 그 연구 외에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논문들을 봐도 상당히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연구를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23년에 나왔던 논문을 보면 이제 10만 개 정도의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념 성향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한 연구입니다. 여기에서 유튜브에서 이념적으로 일치하는 컨텐츠를 추천을 하기는 하고 이게 그 우파 쪽에 조금 더 편향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이런 극단적인 컨텐츠를 추천해 주는 거는 생각보다는 강하지 않다라는 거고, 우리가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어떤 급진화가 일어난다라고 주장하는 게 생각보다는 과장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연구가 2023년도의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나와 있는 연구도 좀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굉장히 유사한 종류의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리즘 유형에 따라서 뭐 이용자 태도가 바뀐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용자가 내 취향에 맞는 것들을 직접 선택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쪽의 영상들을 보게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알고리즘보다 이용자가 직접 그런 것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비슷하게 알고리즘 탓이 아니라 그냥 이용자의 성향이 그런 종류의 컨텐츠 소비를 계속해서 조금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가게 만든다라는 게 이 연구에서도 이야기하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뭐 유튜브의 저널리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우려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많은 연구들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저도 다른 데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기존 연구 기반으로 해서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말에 그 계엄 선포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좀 이제 특이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서부지법 앞에서 이제 뭐 지지자들이 직접 찾아가서 물리적인 어떤 물리력을 행사하는 이런 종류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어떤 식으로 발생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중심에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가 있다라는 종류의 이야기가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뭐 라이브 같은 기능들을 강화해서 이 라이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특정한 사람의 메시지를 퍼뜨릴 수 있는 거의 방송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스포텍이라는 이런 후원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어떤 생태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라는 시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와 다르게 어떤 극단화라는 것과 관련해서 좀 다른 현실적인 위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가 이제 서부지법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실제 유튜브가 어떤 방식으로 이용자를 극단화하는가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사실 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2021년도 연구를 보면
그런 극단적인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매우 적지만 이제 어떤 진보적인 목소리에 반대하는 채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종류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2021년도에 이제 필터버블 2011년도에 이제 필터버블 얘기하기 시작한 이후에 계속 저희가 필터버블 얘기만 했지만, 사실은 추천 알고리즘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극단적인 컨텐츠를 소비하게 만든다라는 것들보다는 검색이라던가 외부 링크 아니면은 구독 경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컨텐츠를 소비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극단주의 채널을 시청하는 거는 굉장히 적대감이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이 적대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진보적인 목소리에 대한 적대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유입 경로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외부 링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런 컨텐츠를 소비하게 된다라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도 비슷하게 알고리즘보다는 어떤 링크를 통한 추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문제다라는 시기로 굉장히 그 이야기로 굉장히 오랜 시기 이야기를 해왔지만, 사실 실제로 보면 그것보다는 이제 유튜브는 전반적으로 어떤 정보가 소비되는 생태계에서 특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조금 더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연구로라고 살펴봤었지만, 실질적으로 유튜브에서 어떤 종류의 저널리즘 활동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 저희가 그냥 뉴스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접하지만 우파 채널 중에 어떤 것들이 있고 좌파 채널 중에 뭐가 있고 실질적인 영향력이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기울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보는 내용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외에 어떻게 보면 개별 채널의 영향력 같은 것들을 보는 게 좀 더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유튜브의 구독자 수, 조회수, 라이브 시청자 수, 슈퍼챗 후원 수, 이런 슈퍼챗 후원 금액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상위 100위 정도까지의 채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채널들이 분포되어 있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봤고, 그거를 기존 언론사와 그 개인 채널이라고 부르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기존 언론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기간행물 등록이 되어 있는 언론중재법상의 언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기존 언론사의 분류로 넣었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진짜 순수하게 개인 채널이지만 저널리즘 활동을 하는 이런 것들을 개인 채널로 분류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거에 대한 분류가 사실 막 정교하게 이루어진 거는 아니라 요 세미나를 위해서 좀 개략적으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의 오차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을 했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보면, 그 유튜브 채널들의 어떤 성적표 같은 것들을 매기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플레이보드라고 하는 거는 그런 종류의 유튜브 채널 데이터를 수집해서 사람들한테 노출하는 사이트 중에 그냥 하나이고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뉴스 앤 폴리틱스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해서 상위 채널 100개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간은 그냥 2025년 5월로만 한정을 했습니다. 제가 더 길게 좀 분석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5월 전체 한 달 기준으로만 살펴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자 수, 조회수, 그리고 슈퍼챗 금액, 라이브 시청자 수 상위 100개를 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문제로 채널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작권 위반으로 채널이 정지됐다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그런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을 퍼뜨리고 그냥 잠깐 채널을 닫아버리는 이런 종류의 것들도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요 100개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수 분포를 보시면은 우선 숫자로 봤을 때 전체 채널 100개가 있으면은 언론사 이제 등록을 한 채널이 51개, 그리고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개인 채널이 49개로 구독자 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전통적인 언론사 채널과 개인 채널 이 두 가지가 숫자가 비슷하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구독자 숫자를 봤을 때 이제 전통 언론사가 조금 더 높지만 사실 거의 차이가 없이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간값을 봤을 때 언론사 채널이 훨씬 높은 거는 상위에 있는 일부 언론사 채널, 뭐 MBC라든지 뭐 요런 KBS라든지 뭐 이런 몇 개 채널들, YTN 같은 이런 채널들이 굉장히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값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그런 채널들 일부를 제외한다면 평균 구독자 숫자에서 전통적인 언론사 채널들이나 저널리즘 활동을 하는 개인 채널들이나 유사한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 채널들이 구독자 숫자로만 봤을 때 전통 언론사 못지않은 도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회수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 그 전통 언론사 조회수 기준으로 상위 100개 채널을 뽑아봤을 때 전통 언론사는 35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채널은 65개가 포함되어 있어서 개인 채널 숫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 구독은 하지만 사실 실질적인 그냥 컨텐츠 조회나 소비 같은 것들은 개인 채널이 더 사실은 많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대 조회수는 MBC를 포함한 언론사 계정 같은 것들이 많지만, 뭐 MBC가 사실 너무 높지만 이런 것들을 제외한다면 사실 이 경우에도 개인 채널의 그 영향력이 사실은 MBC 제외하면은 다른 언론사 채널 거의 맞먹을 정도로 비슷하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 시청자 수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최고가, 저 위에 점 찍혀 있는 최고값들을 보면 저게 이제 그 언론사 에서 최고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 해당하는 채널 라이브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라이브 시청자 수 분포에서도 언론사는 33개, 그리고 개인 채널은 67개 정도였고, 이 경우에도 최고값이 언론사 계정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MBC 같은 채널이었습니다. 근데 뭐 이제 기자분들 만나서 가끔 얘기할 때 뭐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언론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기준으로 저희 그 언론중재법에 이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 채널로 포함을 해서 분석을 했던 거고, 그래서 언론사는 평균값이 조금 높은데 상위에 굉장히 높은 채널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슈퍼챗과 관련해서 저희가 뭐 살펴보면, 슈퍼챗은 개인 채널이 83개, 언론사 채널이 15개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요 경우에는 조금 저희가 이 데이터를 볼 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많은 그냥 언론사 채널들이 사실은 슈퍼챗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 채널들이 대부분 슈퍼챗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슈퍼챗 총액은 언론사가 조금 더 크기는 하다라는 거고,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후원을 받는 상위 채널에 돈이 굉장히 많이 몰린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냥 개략적으로 전반적인 현황들을 매우 짧게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종합해서 결과를 이야기해 보자면, 저희가 뭐 개인 채널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이라던가 뭐 어떤 아젠다를 세팅한다거나 실제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어떤 채널들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현황들을 살펴가는 자료를 구성했고, 그래서 언론사와 개인 채널의 비중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통 언론과 그냥 개인적으로 저널리즘 활동을 하는 어떤 개인들의 영향력이 사실은 거의 동등한 수준에 와 있다라는 식으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수의 영향력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비슷하고, 조회수 같은 경우는 언론사가 조금 더 우세한 것처럼 보이지만 소수 전달력이 높은 언론사를 제외하면 개인들도 확실히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도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수익은 이제 개인 채널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언론사 채널이 스포츠잇을 오픈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언론사보다 개인이 스포츠잇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보다는 저희가 스포츠 결과에서는 상위에 있는 채널들이 어떻게 보면은 강한 그 지지자들의 응집력 같은 것들을 가져간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 시청자 수는 이제 언론에 굉장히 몰리는 경향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일부 개인 채널들이 실시간 동원력에서 좀 영향력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인 채널 같은 경우에는 뭐 긴 기간을 조사한 거는 아니라 그냥 5월 한 달만 살펴보기는 했는데, 다른 기간들을 조금 살펴봤을 때 어떤 특정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많은 실시간 시청자들이 몰리는 동원력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까 앞에 이 발표에서도 박아랑 교수님이 비슷하게 유튜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유튜브라는 것들이 영향력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언론 못지않은 영향력이나 도달력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 수나 조회수나 실시간 시청자 수에서 언론사와 대등하거나 어떤 채널들은 언론사보다 좀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 컨텐츠 내용까지는 사실 여기에서 분석을 하지는 않았지만 여론을 형성하고 후원 같은 거를 받거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법적으로 유튜브 채널들은 사실 유튜브 저널리즘이라고 말하지만 제도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저널리즘은 아니다라는 것들이고, 뭐 신문법, 방송법이라든가 뭐 그런 제도의 등록이나 심의 뭐 이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래서 플랫폼의 자율 규제만 따르면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들을 문제점으로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유튜브 개별 채널들의 영향력은 기존 언론 못지않게 커졌지만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고, 언론이 가지고 있는 공적 책임하고 어떻게 보면은 공정하게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적 영향력은 있지만 책임이 부재한 어떻게 보면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고, 저희가 유튜브 저널리즘이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제도적이고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했고, 저희가 뭐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하기는 사실 어렵고, 어느 정도의 범위가 우리가 유튜브 저널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는 것부터 사실은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 같지만, 어쨌든 현황을 살펴봤을 때 이렇게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밖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 네,
저도 이제 연구하다 보면 또 연구자들끼리 이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항상 유튜브 연구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해요. 그런데 유튜브가 실제 내용을 분석하고 이런 게 기술적으로 조금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제 못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송희엽 교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영향력 이런 것들을 지수들을 확인을 해서 연구를 해주셔가지고 재미있게 봤습니다. 제가 한 7년 전쯤에 유튜브 저널리즘이라는 표현을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되게 유튜브랑 저널리즘이라는 말이 어울리나 이런 어색함을 느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이제 지금은 유튜브가 워낙에 시사, 정치 이런 공적 정보들을 다루는 채널들이 많이 생겨났고 무엇보다도 이제 뉴스 이용자들이 유튜브를 이제 뉴스로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유튜브에게 저널리즘 역할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시사인에서 조사한 것 따르면 이제 보수 극우 유튜브를 뭐 1시간 이상 본 사람들의 66%가 이제 선거에 중국 개입설 이런 것들을 이제 믿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었고 또 이제 오늘 교수님 연구 결과에서도 이 유튜브 개인 채널의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 이제 포털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사회적 영향력이 커질수록 당연히 이제 사회적 책임도 요구를 하게 되고 그것은 이제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걸 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여론 형성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어떤 공적 책임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튜브가 영향력이 증가하는 배경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알고리즘 추천이 중요하냐, 뭐 이용자 선호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도 이제 해주셨는데 사실 그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 관심 있는 것은 뭐 사람들이 계속 어떤 내용을 봐서 정치적으로 극단화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용자 주목을 끌고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 관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치 뭐 극단화라든지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인가요? 그 페이스북에 내부 고발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페이스북이 자체 연구를 한 결과 자기들의 알고리즘이 사람들을 점점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체류 시간을 늘리고 이용자 관심을 더 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무시한다 하고 연구 결과를 덮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유튜브도 알고리즘의 역할보다 개인 선호의 역할이 크다라는 주로 이제 그런 연구 결과를 아까 쭉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체류 시간을 늘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 속에서 사람들을 이제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일은 얼마든지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영향이라든지 뭐 소셜 미디어의 이제 좋아요 같은 기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가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와 더불어서 꼭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그 유튜브 네트워크 안에 이미 극단적이거나 어떤 유해한 정보들이 이제 파다하게 퍼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 말은 이제 기능적인 어떤 요인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 추천이 우선하든 뭐 이용자 선호가 우선을 하든 사람들의 선택지 안에 극단적인 정보들, 유해한 정보들이 너무 많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그 선택지 안에서 이제 선택을 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악영향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유튜브 안에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정보나 뭐 유해한 정보, 허위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범람하는가에 대해서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뭐 우선은 그게 이제 돈이 되기 때문이죠. 그 2022년에 청년 참여연대에서 이제 유튜브 감시 보고서를 냈는데 그때 연구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가로세로 연구소를 비롯해서 이제 국내 슈퍼챗 상위 이제 5개의 채널을 조사했을 때 전체 3만 개 영상 중에 한 120개 정도가 혐오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들 채널에서는 이제 소수자 혐오라든지 여성 혐오, 뭐 2차 가해 이런 표현들을 제목이나 이제 썸네일에 넣는 방식으로 해서 사람들 관심을 끌었고, 이들이 이제 4개월 동안 이런 혐오 게시물을 가지고 벌어들인 돈이 이제 한 7천만 원 정도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많이들 아시는 그 임신 36개월 그 임산부가 낙태 영상, 그 낙태 경험담을 올리기도 하고, 뭐 불법 도박 사이트에 이제 막내 직원이 자기 회사를 이렇게 자랑하는 영상 같은 이제 불법 영상들이 유튜브 안에서 이제 막 유통되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사람들 관심을 끌고 돈이 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런 이제 극단적인 주장들이 유튜브 안에 많이 있게 되는 배경에는 이 유튜브 활동 자체를 어떤 정치적 목적의 활동, 그러니까 정치 참여, 뭐 정치 활동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요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한 연구가 2021년에 이제 한국 언론학보에 논문이 하나 실렸는데요. 광장 정치와 정치 유튜버의 활동이라는 이제 제목의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이제 연구자가 한 일은 2019년에 태극기 집회에서 그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유튜버들 20명을 이제 참여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의 핵심은 이들 유튜버의 정체성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유튜버 스스로가 생각하는 이제 정체성이 활동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위해서 그 서명대가 차려져 있었는데, 이 서명대를 지키고 이른바 애국 동지들에게, 이 애국 동지들의 활동을 온라인상의 애국 동지들에게 이제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들 대부분이 수익 활동에는 기대가 없었어요. 실제 수익이 없었고 이제 기대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들이 어떤 진실을 수호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전통 미디어를 대체할 수 있다는 강한 확신,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국민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서부지법 사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이제 극단적인 주장들이 지금은 돈도 된다는 것이 이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정일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은 12.3 이후에 극우 유튜버들 이제 6개 채널의 슈퍼챗 수익이 평균 이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조사 발표가 있었고요. 일부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슈퍼챗 수익만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이제 벌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가 그 유튜브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어떤 기능적인 요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양극화된 정치 현실, 또 행동주의 저널리즘이라는 어떤 토양 위에 이런 극단적인 정보들, 뭐 유튜버의 뭐 유해 정보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유튜브 관련해서 정책 제안과 향후 과제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발표 자료에 있는 대로 그 자율심의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면 이제 그 의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스카이데일리 신문이 있잖아요. 그 신문이 이제 5.18에 뭐 북한군 개입설이라든지, 뭐 선거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간첩이 뭐 99명이 체포됐다든지, 이런 이제 허위 정보를 보도함으로써 이제 많이 유명해졌는데, 저는 이 신문이 많은 이제 관심을 받고 이렇게 질타를 받은 데에는 이 신문이 신문윤리 강령 서약사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윤리위원회에 이제 윤리 강령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 서약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이제 경고, 제재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받으면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이제 뭘 말하냐면, 사실 자율심의제도를 이제 적용한다는 것은 그 언론사 스스로가 강령에 서약을 하든 뭐 어디에 등록을 하든 이렇게 자율적인 심의제도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등록이나 서약을 이끌어내는 게 이제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신문이랑 아주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주간지들 있지 않습니까? 뭐 주간조선이라든지 뭐 한겨레 21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런 이제 주간지에 대한 심의가 시작된 게 아주 최근이에요. 몇 달 이내인데, 그런 것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인터넷이나 유튜브 채널을 어떤 자율심의 제도에 참여시킨다는 게 쉽지는 않고, 그 참여를 위해서는 이제 인센티브에 대한 논의가 이제 더 치열하게 벌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신문의 경우에는 자율심의 제도에 참여를 하면 뭐 언론진흥재단에서 어떤 공모사업 참여할 때 인센티브 준다든지 이런 식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규제 방안을 논의할 때 저는 이제 조금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은 이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보다 어떤 이 콘텐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먼저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현행 법상으로도 사실 뭐 명예훼손죄라든지 아니면 정보통신망법상의 이제 불법 정보 관련한 이제 내용을 보면 현행 법상에서도 이 유튜버들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콘텐츠 제작자에게 이제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에 따른 어떤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이런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플랫폼의 책임을 현재 이제 충분히 묻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또 고려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2년에 이제 유튜브 정책 위반 콘텐츠 모니터링이 이제 2만 명이다 유튜브 쪽에서 밝혔는데, 과연 그 2만 명 중에 한국어를 이해하는 모니터링 요원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해외 사례들을 보면은 이제 EU 같은 경우는 디지털 서비스법에서 명확하게 그 대형 플랫폼들 중심으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입법 논의가 있는 것들 보면은 뭐 뉴욕주 같은 데서는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이제 미성년자를 가입시킬 때 이제 알고리즘 추천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이제 법안이 논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플랫폼 책임에 대해서 우선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연구 그 발표하신 것 중에 사소한 거 좀 질문드릴 부분이,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지표상에서 100개의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각각의 지표별로 이제 100개 이렇게 조사를 하셨는데, 동일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이 지표들을 분석하면 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궁금한 게 있고요. 그리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어디서는 이제 인플루언서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개인 채널로 분류했을 때 또 연구 결과가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